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여성이고 3달 정도 뒤면 엄마가 됩니다. 요새 제 남편과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축복이가 누구를 닮았을지 궁금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 축복이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아무 고민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산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렇다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드디어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그리 행복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평범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빠, 엄마,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응석도 부리고 엄마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며 자랐겠지만 저는 엄마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차별과 구박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8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쌍둥이 여동생은 좋은 가방에 좋은 옷, 신발을 새로 다 사주셨지만 저는 남이 쓰다가 버린 허름한 가방만 주셨어요. 소풍을 갈 때도 여동생 가방에는 항상 과일이며 과자며 샌드위치며 먹을 것이 많았지만 제 몫으로 허락된 것은 오로지 과자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 있으면 엄마는 오로지 여동생만 챙겨주었고 제 입으로 달걀 부침 하나 들어가는 것조차 아주 완벽히 아까워하셨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학교 시험에서 여동생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엄마는 동생을 이겨먹고 싶으냐며 저를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엄마는 제가 항상 여동생의 들러리가 되기를 바랬고 여동생보다 더 잘하는 날에는 그날은 꾸지람이 돌아왔죠. 제게는 예쁜 머리핀, 머리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쁘고 새 것은 여동생이 했고 저는 여동생이 하고 남은 것 다 늘어진 머리끈, 녹이 쓴 머리핀만 했었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구박을 받아도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와 다르게 아빠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음식도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고 머리핀이나 머리끈도 엄마 몰래 제 것만 사오셨어요. 제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날에는 아빠가 제게 몰래 용돈도 듬뿍 주시곤 했답니다. 이런 아빠가 매일 집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많으셔서 집에 많이 계시지는 못했어요. 아빠가 집에 계실 때는 엄마의 구박이 덜했지만 아빠가 출장 중일 때는 엄마의 구박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항상 제 걱정뿐인 아빠가 있었기에 엄마의 구박에도 밝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었고 학창 시절에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집 근처 4년제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여동생은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장학금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아빠는 장학금까지 받고 다닌다며 좋아하셨지만 엄마는 제가 동생보다 더 잘했다는 이유로 아주 많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동생의 학자금을 벌어야 하니 제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라고 강요하셨죠. 20살 이후로는 제게 용돈이나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아빠가 조금씩 용돈을 쥐어주시기는 했지만 아빠가 용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는 바로 그 돈을 빼앗아 갔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나 키워놨는데 이 정도도 저한테 못 받냐고 하시며 오히려 아빠를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자식 중에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대놓고 차별했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면 친엄마가 아닌 계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차별하는 엄마를 벗어나 기숙사에 살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나가서 살면 고생이라고 하시며 제가 집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학교가 먼 것도 아니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나가서 살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시집 가면 평생 떨어져서 살 텐데 미리 떨어져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0살이던 해의 겨울이었어요. 앞으로 돈 나갈 일이 많다며 엄마는 국밥집을 차리셨습니다. 요리에는 관심도 없고 요리 솜씨도 전혀 없는 엄마가 갑자기 국밥집을 하신다고 하니 과연 장사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체인점이라 딱히 엄마만의 손맛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본사에서 식재료가 다 나와서 엄마가 끓이는 국밥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엄마는 국밥집을 차린 후로 저에게 학교 강의가 마치면 국밥집에 나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밥집에 나오지 않으면 제게 전화를 해서 온갖 욕을 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안 받으면 아예 학교로 쫓아오기까지 했답니다. 아빠가 집에 있는 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아빠가 집에 없는 날에는 당연히 국밥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여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대학교 학비는 물론이고 용돈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받으며 아주 넉넉하게 생활했지만 저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내내 엄마의 국밥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 대학교 성적은 모두 다 CD뿐이었어요. 제가 수석 입학으로 전액 장학금 대상자이긴 했지만 상위 30%의 성적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었기에 저의 장학금도 취소되어 버렸답니다. 저는 다시 학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엄마한테 말을 하니 엄마는 저의 학비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해볼까 싶어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더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미안하지만 퇴직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시고 위암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퇴직당하시고 병원비까지 나가야 하는 마당에 저는 대학교를 더는 다닐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 옆에서 병간호했죠. 아빠가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적성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며 대충 얼버무렸네요. 아빠는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할 시기에 아빠의 곁에만 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제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로또가 되지 않는 한 다시 대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고졸인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의 병원에서 일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아빠도 수술 후 증상이 빨리 회복되어 한 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엄마와 함께 국밥집에서 일하셨고 저는 독서실을 다니며 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한 지 1년 만에 합격하여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처음으로 급여를 받았던 날, 저는 아빠의 내복을 샀어요. 엄마의 내복은 솔직히 사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 같이 샀습니다. 내복을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한창 가게에서 일할 시간인데 부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입양한 딸 저렇게까지 키워놨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난 진미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동안 그렇게 받아놓고 진미한테 어떻게 그래? 나는 입양한 딸이어도 내 딸처럼 키웠어. 진미와 경미
하나도 차별 없이 키웠다고. 아이고, 당신이 진미 챙긴다고 경미 무시했던 거 모를 줄 알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무시하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부모님이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시고 계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입양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고 반면에 내 쌍둥이 동생 경미는 친딸이었기에 금지오겹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들고 왔던 내복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입양된 딸이라고요? 그래. 너 아기 때 내가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다. 불쌍한 년 내가 걷어서 키웠다고. 당신은 어떻게 애한테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진미야. 사실은 말이다. 아빠는 저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시려고 했지만 보육원에서 저를 데리고 왔다는 엄마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은 다 경미한테, 안 좋은 것은 다 제게 주셨죠. 제가 다 친딸이 아니라서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 거예요? 고아 될 뻔한 년 이 정도 키웠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솔직히 네가 지금 이렇게 공무원 된 것도 다 내 탓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경미가 먹다 남긴 밥이요? 그리고 남들이 입다가 버린 해진 옷이요? 지금 겨우 그거 챙겨주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어머, 얘 봐라. 너한테는 그 밥도 아까웠어.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넌 처먹을 자격도 없었어. 막말로 내가 너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은 게 어디냐? 어? 너는 나한테 평생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살아야 돼. 알겠어? 엄마는 저에게 자신은 할 만큼 다 했다고 하시고 아빠는 자꾸 저에게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셨으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빠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니 근무하는 동사무소 앞이더라고요.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멍하게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보니 저와 같이 동사무소에 같이 입사를 했고 저와 동갑인 남자 직원 상민 씨였습니다. 상민 씨는 퇴근 후 저녁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저러다 다칠 것 같아서 쭉 쫓아왔대요. 그러면서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상민 씨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오늘 들었던 이야기까지 다 말했어요. 말하다 보니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서 상민 씨 앞에서 펑펑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기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나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고 이성을 차리고 보니 제가 괜히 상민 씨를 붙잡고 귀찮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상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 상민 씨가 아니라고 하며 이렇게 한 번씩 풀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민 씨도 자신이 나와 비슷한 처지라며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상민 씨도 아기 때부터 19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다가 퇴소를 했대요. 그 후 일단 고시원에 들어가서 9급 공무원 책을 사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삼각김밥만 먹으며 죽자사자 공부했고 2년 만에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는 이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상민 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우리 중에 제일 부자라고 하며 다들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는 본인 명의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냐고 물으니 상민 씨는 씩 웃으며 사실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큰맘 먹고 복권을 5만 원어치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1등으로 당첨돼서 20억 당첨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민 씨는 이제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돈도 있는데 가족만 없다며
이 가족 없는 게 참 외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 다 참 어렵고 힘들게 컸지만 잘 자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동기가 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친해져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후로 저와 상민 씨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일하다가 힘들거나 선배한테 혼났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상민 씨가 옆에 있어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우리는 퇴근 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동네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 한 캔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사귀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다녀보니 상민 씨는 아이들과도 정말 잘 놀아주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멋진 사람이었어요. 상민 씨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그 뒤로 6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귈 때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권태기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데이트하다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상민 씨도 서로를 결혼 상대로 원했고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고 화목한 가정을 갖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기에 27살의 어린 나이지만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민 씨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기에 상민 씨가 우리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집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자 아빠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 엄청나게 좋아하셨지만 엄마와 경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진수성찬이나 음식 같은 것은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민 씨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상민 씨는 잘 보이려고 정장을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엄마는 음식은커녕 다과조차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상민 씨를 그저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아빠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네요. 그래, 너도 공무원이라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사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래도 둘 다 보육원에서 낳았는데 공무원까지 된 거 보면 성공했네. 그런데 고아라서 결혼하면 사위덕 보고 싶었는데 비싼 혼수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겠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적지 않은 돈은 벌지? 다달이 용돈이나 좀 줘. 당신은 어떻게 애들한테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 말 듣지 말고 그저 둘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내가 그동안 얘를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성공시켜놨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먹고 살아야지. 내가 꽁으로 쟤 키웠어? 그만 좀 해. 미안하다 얘들아. 참, 그럼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어쩌긴 뭘 어째.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든가 해야지. 보육원 출신인데 뭐 집이라도 있겠어? 사실 상민 씨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아파트가 있어? 몇 평인데? 어디에? 아니, 보육원에서 자랐으면 친척도 없을 텐데 요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집이 생겼대? 그냥 어쩌다가요. 집은 28평이고 우리 집 근처예요. 엄마는 저와 상민 씨가 돈으로만 보이는지 용돈을 다달이 무조건 달라고 하시고 상민 씨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아주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상민 씨한테 정말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그날 집에서 나왔는데 상민 씨의 표정이 굳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하길래 저는 상민 씨가 헤어지자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든 하라고 했어요. 상민 씨는 벤치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상민 씨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혹시 이 자리 기억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 5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눈 곳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5년 전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밖에 떠돌다가 앉았던 동사무소 앞 벤치였어요. 사실 그날 이 벤치에서 울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진미 씨를 보면서 그때 이미 진미 씨의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우리 나이가 어렸고 가진 게 없어서 결혼하자는 말은 못했죠. 그런데 방금 진미 씨 엄마를 만나니 저런 엄마 밑에서 진미 씨가 어떻게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잘 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워서 눈물 나서 혼났네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빨리 진미 씨한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빨리 결혼해요. 상민 씨는 엄마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을 텐데 그 와중에도 먼저 결혼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상민 씨의 그런 마음에 감동하고 바로 상민 씨와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신혼집은 그냥 상민 씨의 집에서 하기로 하고 어지간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다 있으니 침대만 새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도 고르러 갔어요. 다행히 저와 상민 씨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찍어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는 저의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답장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상민 씨와 밥을 먹는데 아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셨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3톤 트럭이 아빠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는데 아빠의 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대요. 저는 바로 엄마와 경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빠의 장례식이라 충격을 받아 손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상민 씨는 꼭 안아주고 제 옆을 지켜주며 차분하게 장례 준비를 도와주었답니다. 빈소가 다 차려지니 그제야 엄마와 경미가 왔어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아빠가 저렇게 될 동안 연락도 없었냐고 하니 둘이서 랍스터를 먹으러 갔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날 줄 알았냐고 하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을 같이 산 부부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경미도 슬퍼하기는커녕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두 모녀의 머리채 붙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빠의 장례식장을 싸움터로 만들 수는 없으니 그냥 꾹 참았네요. 저는 아빠의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고 하나둘씩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며 아빠를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입관식을 했어요.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사고로 돌아가시니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던 아빠인데 그날 잡은 아빠의 손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고 딱딱했네요. 누워 계신 아빠가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제게 우리 딸 왔냐고 하며 웃어주실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아빠의 감긴 눈은 절대 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워 계시는 아빠를 보며 목 놓아 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고 창문을 통해 보니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들었냐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아빠 곁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니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하러 오신 조문객들이 정말 많았고 그 사이에서 상민 씨는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가 저를 보자 괜찮냐고 하며 무리하지 말고 방에 가서 좀 더 쉬다 오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상민 씨 옆에 있겠다고 하며 상주 자리에 있는데 상민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입관식 후 아빠의 친척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남자 어른 한 분이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저를 찾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민 씨는 지금 울다가 기절해서 병실에 누워있다고 한 후 그분의 연락처를 일단 받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민 씨는 제게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것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저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했지만 아빠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딱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 사실을 안 날 분명히 아빠가 저한테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뭔가 직감적으로 저와 닮았다는 남자 친척이 저에 대해 무언가를 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민 씨에게 그분의 번호를 받아놨다가 장례식이 다 마친 후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빠의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고 저는 상민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경미 두 모녀만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상민 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상민 씨가 받았던 남자 친척의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먼저 제 이름을 이야기하니 그분이 깜짝 놀라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사실 장례식이 끝난 직후라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분은 누구이고 저를 어떻게 아는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과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1시간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와 상민 씨는 함께 시간 맞춰 나갔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두리번거리다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혹시 전화했던 진미 씨가 맞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맞다고 했더니 저희 앞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만히 보니 이분의 얼굴과 제 얼굴이 정말 놀랍도록 똑같더라고요. 이분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정말 예쁘게 잘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는지 여쭸어요. 그분은 제 아빠의 남동생이셨고 저희 엄마가 운영하고 있던 국밥집 체인점의 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혼자 사시지만 30년 정도 전에 결혼했고 아내분이 임신도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아이만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즉, 제 앞에 계시는 이분이 바로 저의 친아빠이셨습니다. 친아빠는 당시 저를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너무 커서 갓난 아기인 저를 돌보지도 않고 술만 드시면서 살았대요. 그런 모습을 보신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러다가 어린 제가 잘못될 것 같아 당시에 아이가 없던 저를 키워주신 양아빠의 자녀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진작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라도 만났으니 반갑기도 하고 정말 5만 가지 감정이 다 휘몰아쳤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제 감정을 추스르고 친아빠에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친아빠는 1년 정도 술에 취해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저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양엄마가 남자 혼자 어떻게 딸아이를 키우려고 하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 경미 둘이서 한 자매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으니 그냥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양육비만 달라고 하길래 친아빠는 다달이 돈과 제가 사용할 학용품과 옷, 생활용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친아빠는 좋은 아빠는 되지 못해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 아빠가 되기 위해 국밥집을 하나 차렸고 속된 말로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 크게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체인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양엄마가 저의 대학교 학비를 내야 한다며 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해서 차라리 이럴 바엔 일자리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국밥집까지 열어주었대요. 저는 친아빠의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새 가방, 새 옷은 구경도 못했고 항상 헝가방과 남이 입다 버린 옷만 입고 지냈거든요. 게다가 제가 용돈을 달라 그러면 양엄마는 제게 줄 돈 따위 없다며 구박만 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새 가방, 새 옷 한 번도 입지 못했어요. 대학교 학비요? 저 대학교 장학금 받고 입학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저한테 국밥집에서 일하라고 시키는 바람에 결국엔 성적을 유지하지 못해서 장학금도 취소되고 그 뒤로 제 학비는 제가 직접 마련하라는데 무슨 수로 마련하겠어요. 게다가 저를 키워주신 양아빠는 그때 회사에 잘려서 그냥 대학교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아빠의 돈과 선물을 받은 적 없었어요. 그랬다고? 형수는 매번 받아서 다 너한테 줬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형수가 형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구나. 사실 형수가 매번 돈을 받으면서 형한테는 따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 형이 동생한테 돈 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했던 게 아니라 형수가 모든 것을 다 가로채려고 그랬던 거였어. 가만두지 못하겠다. 형수한테 다 따져야겠어. 친아빠는 분노에 차서 바로 양엄마에게 따지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웬 남자들이 있었고 양엄마는 그 남자들에게 돈 봉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양엄마는 친아빠 그리고 저와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했어요. 후다닥 그 남자들은 나가고 친아빠는 양엄마에게 왜 진미 몫으로 준 돈과 학용품들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경미랑 같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는 정말 진미 얘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 제가 그 돈은 수고비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야. 그깟 돈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좀 가져갔다고 인제 와서 이 난리야? 도대체 나를 뭐로 하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언제 우리 진미 키워달라고 했어요? 형수가 남자 혼자 여자아이 어떻게 키우냐며 굳이 같이 살겠다면서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그럼 내가 진미 양육할 때 쓰라고 준 그 많은 돈과 학용품, 옷 다 어쨌어요? 어쨌냐고요? 보내줬던 옷들은 진미가 덩치가 작아서 다 크잖아요. 그래서 경미 먼저 입히고 나서 진미가 덩치 커지면 그대로 다시 입혔어요. 그리고 돈은 밥 먹이고 용돈 쓰고 했지 뭐. 용돈? 진미가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진미한테 밥이나 제대로 먹였어요? 밥을 얼마나 안 먹였으면 애가 이렇게 작아. 다 당신 통장으로 들어간 거지? 진미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았던 거야. 그치? 애가 안 처먹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먹지 않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먹여?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미 키웠어. 나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이래서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는 거였어. 이런 불효막심한 년 같으니라고. 양엄마와 친아빠는 언성을 높여가며 크게 싸우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싸움을 일단 말리다가 우연히 거실 바닥을 봤는데 무슨 종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심부름 업체의 명함이었고 왠지 아까 후다닥 나간 그 남자들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엄마가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몰래 명함을 챙겼어요. 친아빠는 양엄마와 한바탕 크게 싸우시다가 양엄마의 뻔뻔함에 고개를 저으며 저를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게 이제는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이 집과 연 끊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양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더는 이 집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친아빠에게 거실 바닥에서 주었던 명함을 드리며 아까 있던 남자들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아빠는 알겠다고 하시며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아빠에게 퇴근 후 상민 씨와 함께 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저와 상민 씨는 친아빠를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아빠는 그날 헤어진 후 제가 바닥에서 주운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직원에게 양엄마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다가 양엄마가 건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니 그제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려주었대요. 알고 보니 양엄마가 양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냈던 것이었더라고요. 저희는 분노에 가득 차서 바로 양엄마를 보험 사기로 신고했어요. 그렇게 양엄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친아빠가 확인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혀졌어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빠는 양엄마의 국밥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경미는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친아빠를 모시고 상민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만의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 때 이제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겨서 기쁘기도 하고 친딸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신 양아빠가 보고 싶기도 해서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요. 곱게 한 신부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눈물의 결혼식 후 우리는 따로 신혼여행은 가지 않고 친아빠가 계시는 곳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양엄마의 기억이 있는 장소는 두 번 다시 거들떠보기도 싫었거든요. 그 후 우리는 평일에는 동사무소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친아빠의 국밥집 장사를 도와드리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밥집에 자주 나가게 되면서 국밥집 직원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중 유별나게 저와 남편에게 친절하시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시는 주방 이모님이 계십니다. 이 이모님은 지금 혼자 사시는데 저와 남편이 가면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친아빠 말로는 이모님이 젊은 시절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친인척도 없었대요. 이모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많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하지만 아이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대요. 그저 경제적인 기반이 잡힐 때까지만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놓고도 몰래 보육원에 가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보곤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보육원이 이사를 가버렸고 그 뒤로 보육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때는 요새처럼 서류나 전산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아이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아마 남편과 제 또래일 것이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를 보면 꼭 이모님의 아들 부부가 온 것 같다면서 저희를 너무 좋아하셨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상민 씨가 요새 살이 너무 쪘다며 운동을 가고 저는 친아빠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이 이모님이 핸드폰을 두고 퇴근하셨더라고요. 이모님 핸드폰을 카운터에 두며 우연히 배경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배경화면에는 담요에 쌓인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오래전에 인화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담요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담요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가고 있는데 이모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다며 들어오셨습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하게 남편의 얼굴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보육원에 있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담요라며 제게 보여준 기억이 났어요. 저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이모님께 건네주며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담요에 쌓인 아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고 여쭸어요. 이모님은 이 아이가 사실 자신의 아이였고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담요는 아기를 보육원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모님이 직접 하나하나 수놓아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담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모님이 제 남편의 엄마라는 확신이 들어 바로 이모님을 데리고 우리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고이 접어둔 담요를 펼쳐 보여드렸죠.
이모님은 이 담요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하시며 놀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 남편 상민 씨의 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은 담요를 껴안고 오열을 하셨고 저는 상민 씨에게 전화해서 지금 바로 할 말이 있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상민 씨는 바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자신의 담요가 꺼내져 있고 국밥집 이모님은 그 담요를 껴안고 울고 계시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밥집 가게에서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해 주었습니다. 국밥집 이모님, 아니 저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있다가 시어머니의 핸드폰 사진을 보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에 모자상봉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셋은 그날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친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 친아빠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모든 가족을 찾았으니 가게에서 파티를 열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불이 꺼진 가게로 다시 가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아빠, 저, 남편의 엄마, 남편, 우리 넷은 너무 반가워서 웃기도 하고 맥없이 흘러간 시간이 안타까워 울기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은 밤을 새워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면 80%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처럼 너무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친아들인 자기보다 제가 더 엄마와 친하다며 우리 사이를 질투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 시절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음 편히 살아서인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신 7개월 차이고 딸이랍니다. 정말 요새는 우리 딸이 저를 닮았을지 아니면 남편을 닮았을지 너무 궁금하고 딸아이 얼굴을 볼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렙니다. 딸이 아빠를 닮으면 잘 산다던데 꼭 우리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첫 번째 기회는 상민 씨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민 씨를 통해 내 친아빠를 만난 것이며 세 번째 기회는 엄마 같은 제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우울하게 자랐지만 이제는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사니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저의 진짜 가족인 친아빠, 친엄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선물 같은 축복이와 함께 있으니 정말 요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태어날 제 딸 축복이에게는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며 멋진 여성으로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